장관님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2,700만 개 중에서 우리 국토교통 분야가 차지하는 일자리는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현재로 403만 명입니다. 작년 말에 410만 명이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네. 거의 15%에 15% 달하는 정도 됩니다. 굉장한 비중입니다. 네. 주택 건설, 토목 시공 등 건설 분야에서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보수를 하고 또 버스, 택시, 항공, 화물 운송과 자동차 연관 산업 등 민간 기업에서 창출하고 유지한 일자리가 한 340만 개 되는데 앞으로 또 더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런 분야의 산업 육성, 즉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국내 건설도 있겠고 해외 건설 개척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수주 활성화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 하고 또 새로운 신규로 운수업에 진입하는 그런 분야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400만이라는 외형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지금 2020년 1인당 월 최저 생계비는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105만 원이고 4인 가족은 284만 원입니다. 네네. 결국 400만 개 일자리 중에서 월 300만 원 정도는 넘어야 네네. 최저 생계비가 충족이 될 텐데 우리 400만 개 중에 300만 원이 넘는 일자리가 몇 개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무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각 국가의 산업보호 정책은 강력하고 또 무섭게까지 합니다. 거의 무력을 동원한 시장 개척이나 관세 장벽 그리고 세금 인하와 금융 지원, 우수 기술 및 인력과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리쇼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자유무역 시장 확대나 WTO 체제 때문에 직접적인 금융 지원과 관세 장벽 설치는 사실 어려우니까 지난 3년간 가장 중점을 두고 건설과 운송 산업 육성을 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서 젊은 인력들이 건설 현장에 오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으면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임금제, 직접 지불제라든가 그다음에 적정 임금제 도입을 통해서 건설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 했고요. 그다음에 운수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의 정말 오랜 수건이었던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노사정 합의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또 가맹 택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플랫폼 택시 이런 걸 결합해서 택시가 가장 임금이 낮은 분야인데 완전 월급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버스 부분에 있어서가 저는 제일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버스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인데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굉장히 장시간 노동으로 저임금 노동 시장이었는데 52시간 도입과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버스가 350만 원 이상을 받는 일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빚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버스 공영제로 인해서 서울시가 1년에 6천억씩 네. 서울 시민 세금 쓰는 건 알고 계시죠? 서울시와 같은 준공영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경기도는 노선 입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국토부 네. 관계관 여러분, 산업정책에 대한 장관 보좌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십시오.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도이치 현대사라고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어떻게 그 전후를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됐고 산업을 육성시켰는지 모든 방책이 있으니까 오늘 즉시 이 책을 사서 대한민국의 국토교통 산업발전 정책을 세우기를 부탁합니다.
의원님께서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난 3년 우리 국토부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래도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차 부분에 있어서 수십 년 묵었던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배달 노동자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과제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극복되면은 우리가 이런 제도 개선을 했었던 것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우리 속담 아시죠? 네네. 지금 건설 산업 고도화 또 혁신을 주창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9개의 건설 업종 중에서 14개로 통합하고 그중에 시설물 유지 보수업은 폐지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개 중에 있죠. 네네.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유지 보수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이 조치에 분노하고 정책이 잘못됐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는 지난번 국토부 감사할 때도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의 변화는 이익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손해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을 하기 마련이고 네네. 그래서 슈페터도 창조의 기본적인 컨셉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고 했습니다. 게임에는 제로섬 게임과 윈닝 게임이 있는데 이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시설물 유지 보수업체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아우성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업계 내부에서 누가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고 이렇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설물 개선업도 저희가 전체 업역 개편을 하면서 종합으로 가실 분은 종합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전문으로 가실 분은 전문으로 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액수 이하의 공사를 하시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그거대로 저희가 영역을 지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노치하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또 제도 개선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이렇게 무수한 하도급과 제하도급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하게 된 데에는 이 40년 넘게 지속된 업역 칸막이 벽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국토부 들어갔을 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 40년 넘은 이 벽을 깨보자라고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2년 가까이 건설업계와 함께 논의해서 이 업업 개편에 대한 것들에 합의를 봐서 18년 말에 법을 개정하고 지금 시행령 개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설의 안전과 품질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서 저희는 업역 개편을 추진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3년 뒤에 유효하죠. 네, 저희가 그래서 시차를 두고 모든 업역 그래서 개편의 절차를 3년 만들어 뒤에 왔습니다. 할 거를 지금 땡겨가지고 자꾸 난리치지 말고 1, 2년 더 있겠다가 시행하기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에 효력을 발휘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업계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절차들은 업계와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 자체를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단계별로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 지금 저희가 이것을 뒤집게 된다면 업역 개편 전체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